79장 조조의 최후. 조조의 병이 악화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어요. 조조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방을 허우적댔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극심한 통증에 괴로워했어요. 결국 숨도 쉬기 힘들어진 조조는 죽음이 눈앞에 닥쳤음을 알고 하우돈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하우돈이 궁궐로 들어와 조조가 있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복항우와 동비 그리고 보감과 동승이 피를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우돈 또한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조조는 조은과 사마의 등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 입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천하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영웅 호걸들을 모두 무릎 꿇렸지만 강동의 송건과 서천의 유비만은 물리치지 못했구나. 이제 내 눈앞에 죽음이 들이닥쳤으니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참으로 안쓰럽다. 나에게는 아들이 4명 있으니 조비, 조창, 조식, 조응이 그들이다. 둘째 아들 조창은 용기는 있으나 지혜가 모자라며 셋째 아들 조식은 술을 좋아하고 성실하지 못하다. 넷째 아들 조응은 몸이 약해 늘 병을 앓아 누워 있으니 오직 첫째 아들 조비만이 너그럽고 성실하며 모든 일에 공손하고 지혜로워 나의 뒤를 이을 만하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대들은 조비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조조의 말이 끝나자 모든 신하들이 목 놓아오니 조조는 평소 자신의 시중을 들던 시녀들을 불러 그들에게 각각 귀한 향을 주며 말했어요. 이 향은 그동안 내 시중을 들어준 고마운 마음에 대한 나의 선물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모두 바느질을 익혀 각자 살아갈 방법을 찾도록 하여라. 조조의 시중을 들던 수백 명의 시녀들도 조조를 향해 공손히 절을 하며 물러갔어요. 조조는 자신의 모든 첩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어도 동작대에 머물며 매일같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음악을 연주해다오. 수많은 첩들이 흐느껴 울며 물러가자 조조는 신하들을 다시 불러 당부했어요. 내가 죽거든 72개의 무덤을 만들어 내가 어느 곳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내 무덤을 파내어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다. 모든 말을 마친 조조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다 크게 숨을 내뱉고는 숨이 끊어져 죽고 말았어요. 220년 이른 봄 조조의 나이 66세이니 관우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후였어요. 훗날 사람들은 조조의 죽음을 탄식하며 업중가라는 시를 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영웅이란 본래 보통 사람과 달라서 나타날 때나 사라질 때나 보통 사람과 다르다. 조조가 한 일은 공로도 제일, 지은 죄도 으뜸이니 이 모두가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일이라네. 죽을 때를 알아 더 살자고 빌지도 않았으며 시녀들에게 향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는 야박하지도 않았다. 영웅 호걸이 일을 할 때는 크든 작든 깊은 뜻이 있으니 세상의 글쟁이들아, 죽은 사람을 가볍게 평가하지 말아라. 그를 가볍다고 함부로 비웃으면 무덤 속의 그는 너희들을 철없는 어린아이라 껄껄거릴 것이다.
조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의 첫째 아들 조비는 목 놓아 울부짖으며 낙양으로 달려왔어요. 조비가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하염없이 눈물을 보이니 그것을 본 신하들이 조비에게 말했어요. 언제까지나 울고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 어서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시지요. 왕세자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나라가 안정되고 다른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려고 다투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비는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황제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어찌 왕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조비의 말에 신하들은 황제에게 보낼 문서를 작성하니 화음이 나섰어요. 내가 이미 황제의 허락을 받아왔으니 세자께서는 어서 왕에 오를 준비를 하십시오. 화음은 이미 문서를 작성하여 황제를 협박해 황제의 허락을 받아낸 후였어요. 이렇게 조비는 조조의 뒤를 이어 위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이때 조조의 다른 아들들은 각각 지방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왕위에 오른 조비가 신하들의 축하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신하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조비에게 보고했어요. 언능 땅에 있던 둘째 동생 조창이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조비는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조창은 거칠고 싸움도 잘하더니 기어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쳐들어오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이때 성큼 나서며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규였어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가서 잘 다 이르겠습니다. 조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규는 성 밖으로 나가 조창을 맞이했어요. 가규를 본 조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옥새는 누가 가지고 있소? 가규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느 집에나 맏아들이 있고 나라에는 왕세자가 있습니다. 옥새는 왕세자이며 맏아들인 조비께서 가지고 있지요. 그건 그렇고 이번에 온 까닭은 아버지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입니까? 조창은 옥새가 이미 형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입을 실룩거렸지만 가규의 말은 모두 옳았어요. 왕위에 오르는 것을 포기한 조창이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어요.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 왔지 다른 생각은 전혀 없소. 조창의 대답에 가규가 따지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오셨습니까? 할 말을 잃은 조창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왕위에 오른 형님에게 충성의 의미로 군사들을 바치기 위해 데려온 것이오. 가규는 마음속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형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습니다. 조창은 군사를 바치겠다고 한 말이 곧 후회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군사를 모두 바치게 된 조창은 형 조비를 만나자 예의를 갖추어 허리 굽혀 인사했어요. 형님,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진 군사 모두를 바치겠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조비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내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동생은 얻는 땅을 잘 지켜주길 바라네. 결국 조창은 군사를 모두 빼앗긴 채 아버지의 조문을 마치고
언능 땅으로 돌아갔어요. 조비는 가우와 화음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가우는 오래전부터 조비가 왕세자가 되는 법을 일러주었으며 말로써 둘째 동생 조창의 공격을 막는 것은 물론 군사까지 얻는 공로를 세웠으며 화음은 황제를 협박하여 조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러받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신하가 높은 벼슬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조비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의 벼슬을 낮게 하거나 쫓아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금 장수였어요. 조비는 우금이 관우와의 싸움에서 져 포로가 되었음에도 방덕처럼 죽음으로 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늘 못마땅했어요. 조비는 아버지 조조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우금을 불러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대는 선왕께서 가장 아끼던 장수였으니 업군으로 가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도록 하라. 조비의 명령을 받은 우금은 중요한 일을 맡아 기쁜 마음으로 업군 땅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우금이 조조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의 한 벽면에 커다랗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은 관우가 조조의 군사를 휩쓸고 방덕과 우금을 사로잡았던 장면이었어요. 관우가 윗자리에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방덕은 관우에게 항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있고 우금은 땅에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림을 본 우금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방덕은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는 불쌍한 모습으로 그렸구나. 조비왕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이 그림을 보고 나의 잘못을 깨우치라는 뜻이로구나. 우금은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도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게 병을 얻은 우금은 끝내 병이 들어 죽고 말았어요. 조조의 아들 조비 역시 아버지 조조를 닮아 꾀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조조의 장례식을 마친 조비는 낙양 행궁에서 업군 땅 궁궐로 돌아왔어요. 이때 새로 벼슬을 얻어 우쭐해진 신하 화음이 조비에게 말했어요. 둘째 동생 조창은 순순히 물러갔지만 조식과 조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죽음에도 조문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대왕께 불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불러 죄를 물으십시오. 조비는 머리를 끄덕이며 부하장수를 두 동생이 있는 곳으로 보내 죄를 묻게 했어요. 다음 날 조웅에게 갔던 장수가 돌아와 조비에게 보고했어요. 조웅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 나머지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고 조식에게 갔던 장수가 돌아와 조비에게 보고했어요. 제가 갔을 때 조식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태도가 매우 건방졌습니다. 제가 조문하러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화를 내며 병사들을 시켜 저를 몽둥이로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괘씸한 것은 조웅을 모시는 정의와 정이라는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조조 대왕께서 셋째 아들 조식을 왕세자로 삼으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대왕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생에게 죄를 물어 벌을 주려 한다며 저에게 욕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장수의 보고에 조비는 얼굴을 붉히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장수 허저를 불렀어요. 그대는 지금 당장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가 조식과 정의 형제를 잡아오너라. 그렇게 허저는 조식이 있는 임치성에 도착했어요. 조식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허저가 말했어요. 죄인 조식은 나와 무릎을 꿇어라. 조식은 잔뜩 취해 맹한 눈으로 허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어요. 누가 나를 잡아오라 했느냐? 허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새로 왕위에 오른 분의 명령이요. 허저의 대답에 조식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일부러 술에 취해 살며 왕의 자리에는 뜻이 없음을 내비쳤는데 어찌하여 형님은 나의 죄를 묻는 것인가? 조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허저는 조식과 정의 그리고 정의 형제를 밧줄로 꽁꽁 묶어 업군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조비는 허저와 정의 형제가 업군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괘씸한 놈들, 지금 당장 정의와 정의 형제의 목을 쳐라. 조비의 명령과 동시에 두 사람의 목이 날아가니 이제 남은 것은 조식뿐이었어요. 그런데 조식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들은 조식의 어머니 변태우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조비에게 달려갔어요. 네 동생이 술독에 빠져 미친 척 사는 것은 모두 자신은 왕의 자리에 뜻이 없음을 알리려고 한 짓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동생의 마음도 모르고 어찌 조식을 죽이려 하느냐. 조응이 목을 메고 죽은 것도 가슴이 아픈데 네가 만약 조식마저 죽인다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 변태우가 울먹이며 말하자 아들 조비의 마음이 아파왔어요. 어머님, 제가 어찌 동생을 죽이겠습니까? 다만 동생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는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조비가 어머님을 안심시킨 후 들여보내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화음이 조비에게 물었어요. 대왕폐하, 동생 조식을 살려줄 생각이십니까? 조식은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니 훗날 반드시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조비는 곤란했어요. 어머님이 저리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수는 없지 않소. 화음이 꾀를 냈어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식은 글재주가 뛰어나 돌아가신 조조 대왕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글들은 그가 지었을 수도 있지만 남이 지어준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그의 글재주를 시험해 그가 글을 잘 지으면 살려주고 못 지으면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대왕께서 동생을 죽였다는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살랑거리는 화음의 말에 조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조식이 끌려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자 조비가 동생 조식을 내려다보며 꾸짖었어요. 너와 나는 형과 동생 사이이기 전에 임금과 신하 사이이다. 선왕께서는 너의 글솜씨가 뛰어나다고 자랑하셨지만 나는 너의 글들이 진짜 네가 쓴 글인 것인지 남의 글을 베낀 것인지 의심해 왔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너의 글재주를 시험해 볼 것이니 너는 내가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한 수 지어라. 만약 잘 지으면 목숨을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 너의 행동을 모두 거짓으로 알고 너를 죽일 것이다. 조비의 말에
조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대꾸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목을 정해 주십시오. 조비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문득 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그 그림에는 두 마리의 소가 담벼락 밑에서 싸우다 그 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는 내용의 그림이었어요. 조비는 그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그림을 시 제목을 삼아 보아라. 하지만 시 속에 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며 싸움이라는 말도 써서는 안 된다. 조식은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고 조비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두 고기 덩어리가 길을 가는데 머리 위에 뿔이 달렸다. 뾰족산 밑에서 서로 만났으니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를 부딪혔다. 두 고기 덩어리가 모두 강할 수 있나? 한쪽은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네. 이기지 못한 쪽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치는 재주를 감당하지 못해서라네. 조식이 시를 완성한 것은 조비가 7번째 걸음을 떼었을 때였어요. 조식은 놀랍게도 조비의 말대로 소라는 말도 싸움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자신과 형의 관계를 빗대어 훌륭한 시를 만들어냈어요. 신하들은 물론이고 조비 또한 조식의 놀라운 재주에 감탄했어요. 이때 조식이 지은 시는 7걸음을 떼는 동안 지었다고 해서 칠보시라고 부르며 칭찬했어요. 조비는 놀라면서도 원하던 바와 달리 조식을 죽이지 못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좋다. 너는 내가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다지 빨리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제목을 말하는 즉시 시를 짓되 나를 감동시키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알아듣겠느냐? 조식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제목을 정해 주십시오. 조비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목은 형제이다. 형이니 동생이니 뻔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조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식은 두 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슬픈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콩깍지로 불을 지펴 콩을 삶으니 뜨거운 가마솥 안의 콩은 슬퍼서 운다. 콩깍지야 콩깍지야 우리는 원래 한 뿌리에서 태어나 함께 자라왔거늘 무엇이 그리 급해 네 몸을 태워 나를 삶느냐. 조식의 시를 가만히 듣고 있던 조비의 눈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콩과 콩깍지는 형제를 비유한 말로 원래 한 형제였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슬픈 조식의 마음이 시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비는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동생의 재주는 참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이미 지은 죄는 벌을 받아 마땅하니 목숨은 살려주되 벼슬은 낮출 것이다. 앞으로 반성하며 지내도록 하라. 조식의 두 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대왕폐하. 조비는 조식의 벼슬을 한 단계 낮춰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쫓아보냈어요. 그렇게 조비는 동생들을 죽이거나 멀리 쫓아낸 후 아버지 조조의 뒤를 이어 위왕의 자리를 차지했어요.